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9페이지 3 점유에 관념합니다. 일단 1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점유 보조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넘기시면 이제 간접 점유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따라서 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점유에 관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점유에 관념하는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점유 보조자부터 볼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느냐? 요 사실상 지배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뭐를 떠올릴 수가 있냐면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뭐 하면 되는 거죠?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자는 뭐가 없는 거죠? 점유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뭐가 되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의에 나와 있고 근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성립 요건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타이틀만.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것. 점유 보조 관계. 가정부다 점원이다라는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무효든 유효든 그런 거 따지진 않고요. 넘겨보시면 3번 점유 보조 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번 부부 사이.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남편도 처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점유 보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번 법인의 기관, 이사들을 말하고요. 법인의 기관의 점유도 당연히 점유 보조자가 아니죠. 다번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 보조 관계 성립. 여기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할 때는 소유권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있든 없든 그 물건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따라서 자신 소유 물건이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가요, 돌베기 딸한테 딸랑이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그 딸랑이는 명백히
이미 딸 거죠. 딸의 소유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딸은, 돌베개 아이는 자신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막 흔들면, 엄마가 시끄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는 뭐 간단해요.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되는 거죠? 점유자이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구두가게가 있어요. 구두가가 있는데 구두가게 주인 사장은 갑인데 요 갑은 옆에 있는 다방 가가지고 미스김하고 요구르트를 먹고 있고요. 가방에는 을이라는 알바생 점원이 열심히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요 구두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뭐예요? 점유 보조자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나타나가지고 두리번 거리더니 구두를 한 컬에 탁 짚더니 팍 떠요. 튀어요. 그죠? 이때 을이 야 자식 참 잘 뛴다라고 감탄만 하고 있다간 나중에 갑한테 어떻게 해요? 뒤지게 혼나겠죠. 그래서 을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힘으로 쫓아가서 요 병을 잡아서 구두를 빼앗아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쫓아갔는데 놓쳤어요. 놓치면 이제 그날 밤 갑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뒤지게 혼나고 나서 이제 이런 거지 같은 경우 다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병이 잡았대요. 이랬을 때 구두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뭐죠? 갑이라는 거죠. 을은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요? 갑이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간접 점유자가 나오죠. 일단 의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접 점유자고요. 내용은 점유 보조자하고 반대겠죠.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니까 첫째,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라는 말은 결국은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지나치 않는데 간접 점유자도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점유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것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한다.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의취득해서 양도인도 무권리자도 반드시 점유자여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또 인도받은 양수인 선의취득자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그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도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점유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는 지나온 것들 모든가 다 포함돼 가지고 점유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항상 예외 없이 직간접을 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누구냐? 자, 교재 볼게요. 자, 2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0조가 나와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하시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더라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굴 떠오르시면 되겠죠? 임대인을 떠오르시면 되겠죠. 이 개념 보시고 우측에 기능 및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립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1번 특정인이 직접 점유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해야 되고, 나번 점유 매개 관계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같은 점유 매개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번 해가지고 소유자 임대는 결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중고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2번 간접 점유자의 권리는 직접 점유자보다 권리가 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임대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이게 뭐죠? 포괄성이고. 3번 점유 매개 관계는 물론 뭐예요? 중첩적으로도 가능할 거고요. 4번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무효든 유효든 간에 내 물건을 남에게 지배시키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간접 점유자고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간접 점유자에 효력해가지고 간접 점유자의 지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2번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은 이제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요 집에 사는 사람은 을 임차인이겠죠. 따라서 을은 명백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자고요. 특별히 을을 우리가 직접 점유자라고도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은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생각할 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하게 돼요? 충돌하게 돼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센가? 을,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셉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보니까 갑이 요 건물에서 막 술 처먹고 굴러다녀요. 그러면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일 때 갑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을의 이 건물을 불법으로 침탈했어요. 그러면 을뿐만 아니라 갑도 자신의 간접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생겼네요. 자, 이 집은 병도 갑도 살 집이 아니라 누가요? 을이 살 집인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은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냐면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지만 점유자,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제3자에게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제3자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때도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좌측 위에서부터 5번째 줄 2. 점유 보호 청구권이죠. 읽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침탈에 대한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서 봐야 됩니다. 3번 자력구제권은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 끝나 4번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는 요거죠. 직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간접 점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직접 점유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끝이죠. 그 다음에 3회 가지고 뭐가 나오나요? 상속인의 점유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상속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는 서울에 계시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점유권도 상속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뭘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뭘 갖게 돼요?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왜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면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맞죠? 왜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니까요. 3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죠? 왜요? 점유 보조자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죠.
간접점유란 사실상 지배를 아는데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해가지고 점유의 종류에서 1번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나옵니다. 우리 판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내긴 하는데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더라도 판례 나면 어쩔 수 없이 뭐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돼요. 두 번째, 선의임도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하고 네 번째, 공유남도 추정이 됩니다.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정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무과실입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동산의 물권 변동 선의 취득을 공부하면서 선의 취득하기 위한 점유는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요 세 가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요? 추정이 되니까요.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요, 이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점유뿐만 아니라 민법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과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요,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겠죠. 반대말은 뭐죠? 악이고.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온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입니다.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공개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바바리맨, 그죠? 바바리맨들이 여학교 앞에서 막 속 하나도 안 입고 바바리만 입고 있다가 짠! 이러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뭐로 처벌받냐면요. 공연 음란죄라는 거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개적이라는 말이니까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데 그게 뭐죠? 공연 음란죄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말은 뭐냐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에서 은비한 점유가 되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 됩니다. 여기서 좌측에 5가지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을 다 갖추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유가 되고요. 우측에 타주점유, 악의, 폭력, 은비, 유과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자 있는 점유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폭력에 의한 점유,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악의한 점유,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악에 의한 악의 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다는 얘기죠. 점유권이라는 것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니까 우측에 나열되어 있는 하자 있는 점유들도 다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은근히 잘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봅니다. 자, 의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집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원래 카메라를 훔쳐왔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훔쳤으니까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근데 제가 왜 그 카메라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훔쳤을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2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이 나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면 말하기 나음인 거죠. 그죠? 가지려고 했는데 그럼 뭐예요? 자주. 가지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럼 뭐예요? 타주. 다시 말하면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자주냐 타주냐를 따지게 되면 거래의 안전이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가 속으로 무슨 마음을 품고 점유를 개시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나 교환과 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점유가 돼요? 자주점유가 되고요. 만약에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빌린 경우에는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에요. 자,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래요. 타인 소유물이래요. 그러면 남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소유권을 일단은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왜 남의 물건을 샀겠습니까? 가지려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라도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라도 여전히 무슨 점인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임을 알면서 다른 말로 하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효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지만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으면 뭐예요? 타주점유인 거예요.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더라도 뭐예요? 자주지만 남의 물건인지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인 거예요.
요거는요, 판례가 명백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무효인 줄 알면서 샀겠어요? 가지려고. 여전히 뭐예요? 자주 점유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효임을 알았다면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알았다는 이유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판례다라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태도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자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풀어야 돼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부분은 뭐죠? 받아들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효래도 무슨 점이요?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예요. 자,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이요? 자주인데 타인 소유물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교재 좀 보면 234페이지 오시면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나온 판례는 이 판례입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3번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해가지고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 또 판례들이 또 나오는데 우측에 판례를 보자고요. 자, 핵심 판례 볼게요. 자, 1번 자주점유인 경우에 이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이래서 이 판례가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깨우치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판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니까 일단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죠. 그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죠. 만약에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데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지는 않았대요. 그럼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니까 일반적으로 그 점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해요. 그러면 타인 소유물에도 무슨 점이요? 자주죠. 타인 소유물을 알면서 했어야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의 점유권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듯 단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타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자주 점유라는 말이 나와있죠. 결국 이게 타인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바뀌려면 그 사실을 알면서 샀다는 사실이 뭐가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고 자주점임을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라는 얘기예요? 자주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해소시켜야 그때 비로소 뭐예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14년 판례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의미는 없고 국가라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인 경우 맨 밑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잘 알면서. 잘 알았대요. 이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인 거죠. 계속 보시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야 할 것임으로써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 주종은 깨어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두 번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남의 물건을 알면서 샀죠.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무효임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샀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있는데 요 땅이 요만큼 상당한 부분이 남의 땅이에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조금 넘은 게 아니라 많이 넘었다면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알면서 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때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경계를 넘었어요. 그러면 넘은 부분은 뭐예요? 타인 소유물이잖아요. 넘었더라도 일단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데 많이 넘었어요. 상당히 넘었어요. 그렇다면 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요? 알면서 구입했다라고 봐야 된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94년도 판례 잘 나옵니다. 남의 땅에다가 묘를 허락도 없이 썼으면요. 그것은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뭐가 아니에요? 자주점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2014년도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봐야 되니까 그것은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얘기죠. 판례를 쭉 봐서 그죠? 제 판례 왜 봤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연습하라는 얘기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판례를 분석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또 나옵니다.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그죠? 아까 설명드렸고 내용 보시고 3번 민법의 추정 규정에서 첫 번째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선의, 평온, 공유함이 뭐가 돼요?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뭐는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어요. 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가 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판결 확정 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요. 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키면 점유자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에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과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열심히 재판했는데 패소가 됐어요. 패소가 돼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해요? 돌려주게 됐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악의가 되는데 언제부터 악의가 되냐면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죠? 악의라는 얘기고요. 또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패소 판결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키면 점유자는 언제 악의로 바뀝니까? 소제기시.
언제 타주로 바뀝니까? 판결 확정 시에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와 있죠.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는 계속된 거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시작한 때와 끝나는 시점, 양 시점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기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태양이라는 말은요, 원래 뜻은 모습이란 뜻이에요. 모습. 그래서 보통 종류와 비슷한 의미로 쓰는 거죠. 점유의 모습이.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죠. 2번. 명의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도 뭐예요? 타주 점유고요. 3번.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썼다면 그것은 뭐예요? 타주 점유. 따라서 3번. 타인의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뭐예요? 타주 점유가 되고요.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 이렇게 나와있죠.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이고요.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입니다. 따라서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점유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뭐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